홍잉은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건너편 저수지에 빠져 자살했다는 것입니다. 시골 마을에서 초등교사로 일하고 있는 홍잉은 남편과 관계가 나쁜 편도 아니었습니다. 홍잉은 도저히 남편의 죽음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그에게 남은 건 세 아들과 빚뿐이었습니다. 홍잉은 재혼을 결심했습니다. 혼자 벌어서 아들 셋을 먹여 살리기에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마지막 그 선택은 재혼이었습니다. 홍잉은 노동자 다잉을 만났습니다. 2년 후 두 사람은 아이를 가졌고 재혼 전 아들 셋과 재혼 후 아들 시용을 낳아 이제 자녀가 넷이 되었습니다. 따지고 보면 아들이 넷이었지만 재혼한 남편의 입장에서 보면 본인에게는 아들이 하나였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홍잉의 교육 수준이 초등학교 교사였던 터라 부인에 비해 교육 수준이 부족했던 남편 다잉은 항상 그녀에게 불만이 많았습니다. 홍잉의 세 아들은 넷째 아들 시용과 나이 차이가 워낙 커서 세 아들을 일찍 독립시켜서 큰 도시로 직장을 구해 떠나도록 했습니다. 홍잉은 훌쩍 커버린 세 아들을 뒷바라지하느라 미처 신경 쓰지 못했던 넷째 아들 시용을 안타까워했습니다. 시용은 그동안 집안에서 형들에게 지지 않으려는 마음이 크다 보니 학교 생활에서도 친구들 사이에서도 고집세 나이, 이기적인 아이로 커가고 있었습니다. 1991년 7월 시용은 수조우시 공업고등학교에 입학한 지 1년 만에 학교에서 싸움을 해 퇴학당하고 말았습니다. 시용은 퇴학당한 후 어머니를 떠나 별거 중인 아버지가 있는 도시로 떠났습니다. 엄마, 나는 뭐 이 도시에 있어봤자 발전도 없고 하니까 아빠한테 가서 일자리 좀 찾아볼게요. 시용은 고향을 떠나 아버지가 있는 도시 로양으로 갔습니다. 시용 아버지 다잉은 로양에서 조그만 고물상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말이 고물상이지 잡쓰레기를 수거해서 분리 후 쓸만한 것을 내다 파는 일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고물상을 문연 지 3년 만에 폐암으로 사망했습니다. 수많은 분진 속에서 돈 번 것에만 혈안이 되었지 멍들어가는 폐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시용은 혼자가 되었습니다. 상경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혼자가 된 시용은 너무 외로웠습니다. 시용은 방황했던 지난 날을 후회하며 열심히 일했습니다. 근면한 시용을 지켜봤던 인근 어른은 그에게 참한 아가씨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자네도 이제 슬슬 결혼할 나이가 된 것 같은데 마침 저쪽에 혼기가 찬 참한 아가씨가 있는데 한번 만나볼 텐가. 류지화는 주민의 소개로 시용을 만난 후 성실한 그 됨됨이에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뜻밖에도 결혼 후 사업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결국 힘들게 버텨왔던 고물상을 3년 만에 접고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배운 것이 도둑질이라고 시용은 고향에 돌아오자마자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았던 고물상을 조그만하게 차렸습니다. 중국은 대륙간 고속화 사업으로 2003년 우한에서 시엔으로 가는 고속도로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시용에게 천운이 왔습니다. 우한 고속도로가 진행되면서 건설 현장에서 수많은 철골과 폐자재 등 고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고속도로 현장 주민들은
워낙 외진 도시다 보니 마땅히 고물을 팔 곳이 없었고 조그만 시옹의 고물상은 그들이 주워오는 보물들로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철근이며 폐지, 쇠파이프, 심지어는 최근 원자재를 구하지 못해 급등하고 있는 구리파이프도 고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이것들을 모아서 팔면 7배에서 8배가 넘는 마진을 볼 수 있었습니다. 2005년 시옹은 단 2년 만에 벼락부자가 되었습니다. 순식간에 벼락부자가 된 시옹은 2층짜리 건물 2개를 지었습니다. 무일푼이었던 시옹은 부자가 된 후 조금씩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돈이 없어 자전거에 비참하게 한 끼를 해결했던 시옹은 이제 고급 승용차와 양주를 마시다 보니 아내가 우스워졌습니다. 너 요즘 왜 내 말 안 듣는 거야? 응? 내 말이 말 같지 않아? 애 안 날 거야? 부인 진화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진화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당신도 알면서 나한테 어떻게 그렇게 심한 말을 할 수가 있어? 나도 고통스럽다고. 어머, 나라고 애를 안 갖고 싶겠어? 남편 시용은 비꼬는 듯 말했습니다. 그럼 네가 노력은 해봤냐? 어? 내가 이렇게 돈 처벌해가지고 또 너는 놀고 먹었잖아. 옛날 노력을 해봤냐고. 아니면 어디 가서 애를 하나 구해오든가. 그렇게 두 사람의 관계는 아이 문제로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용은 고물상 분리수거 여직원인 주더친과 술자리를 자주 하게 되었습니다. 본인과 부인 진화의 불화 문제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그녀와 같이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진화는 시옹에게 그렇게 아이를 원한다면 입양하는 것은 어떻겠냐며 제안했습니다. 입양? 뭐 그것도 나쁘지는 않네. 네가 불임인 걸 감안하면 뭐 어차피 평생 가도 애를 못 낳을 거 아니야. 어? 진화는 남편과 동의하에 한 아이를 입양했습니다. 한동안 잠잠했던 집안은 다시 시끄러워졌습니다. 우리 더 이상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서로 갈 길 가자. 서류는 준비해놨으니까 당신은 도장만 찍으면 돼. 부인 진화는 안정을 찾는 듯 했으나 충격적인 남편 시옹의 행동에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시옹은 고물상 여직원 주더친과 술자리가 잦아지더니 결국은 불륜의 관계로 번지고 말았습니다. 자기야, 그럼 내가 자기 애만 낳아주면 되는 거야? 그럼 당신하고 결혼해서 살 수 있다 이거지. 여직원 주더친과 시옹 관계를 지켜봤던 또 다른 여직원은 두 사람이 술을 마신 후 팔짱을 끼고 모텔로 들어가는 장면을 목격하고 시옹의 부인에게 말해주었던 것입니다. 부인 진화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이혼이 판결되었고 시옹은 입양했던 자녀는 필요 없다며 부인 진화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애는 네가 갖다 키워. 나는 곧 친자가 생길 테니까 뭐 걱정하지 말고. 두 사람의 실질적인 쟁점은 재산 분할이었습니다. 법원은 재산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부인의 도움이 컸으며 양육비와 관련된 내용을 언급하며 신축 2층짜리 건물을 부인에게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매달 자녀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라며 판결했습니다. 이제 홀가분해진 시옹은 여직원 주더친과 신혼집을 차렸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주더친이 시옹보다 나이가 많다는 점이었습니다. 매일매일 또 다른 여인과 신혼 기분을 내며 그렇게 살아가는 갑부 시옹은 아쉬울 곳이 없었습니다. 부인에게
재산의 대부분을 주었지만 떼돈을 벌고 있는 고물상을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까지 건물 지가 가져가 봤자지. 돈 벌어서 새로 하나 짓지 뭐. 그런데 우한의 고속도로 공사가 끝나가고 고물의 수요도 급감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고물 가격의 하락으로 현재 고물상에 매입해 놓은 물건은 모두 적자를 면치 못하게 되었습니다. 갑부시용은 이제 돈을 빌리러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인 진화는 인근에 또 다른 고물상을 차려 승승장구하고 있었습니다. 기존의 진화를 따랐던 직원들도 대부분 그녀의 고물상으로 이직했던 터라 사업장이 자리를 잡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금전문제가 심해진 시용은 재혼한 부인 주도층에게 화풀이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야, 아들 낳아준다면서. 아들 낳아준다고 한 지가 언젠데 너 이따위로 할 거야? 어? 너 계속 이렇게 하면 재미없을 줄 알아? 사실 여직원 주도층은 시용보다 나이가 8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처음에는 몰랐다가 살다 보니 이제 나이 들어가는 그녀에게 실증나기 시작했습니다. 너는 몸매 관리 안 하냐? 아니, 야, 안 하는 게 아니라 나이 먹어서 못 하는 거 아니야? 시간이 지날수록 상처만 받는 주도층은 더 이상 시용에게 정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시용은 부인의 사업장에 보복하기 위해 인근 담벼락에 쓰레기를 모아놓고 불태웠습니다. 위협적이지는 않았지만 부인 진화 직원은 피어오르는 연기를 보고 너무 놀라 시용에게 달려가 이게 뭐하는 짓이냐고 소리질렀습니다. 그러자 시용은 기다렸다는 듯 아, 그때 일러 바친 년이 너였던가? 전 직원에게 무시당하는 시용은 기분이 나빴습니다. 다음 해 1월 4일 시용은 전 직원들에게 술 한잔 대접하겠다며 전화를 했습니다. 오랜만이야. 잘 지내지? 안 본 지도 오래됐는데 우리 술이나 한잔 하게 오지? 전 직원들은 시용을 만난 뒤 술이 취하도록 마셨습니다. 술자리가 한참 절정에 달할 무렵 아우, 야, 네가 그때 와이프한테 일러 바친 놈이냐? 가만히 있어봐. 어이, 가만히 있어봐. 너희들한테 뭐 줄 선물이 하나 있어서 기다려봐. 시용은 비틀거리며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이미 술이 취해 인사불성이 된 4명의 직원은 시용이 준비한 도구로 그 자리에서 살해당했습니다. 시용은 그 자리를 떠나 평소 옆집에서 시끄럽다며 소리쳤던 이웃 둘을 불러내 살해 후 재혼녀 주도층이 살고 있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안에는 재혼녀 주도층이 손녀와 함께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고 시용은 망설임 없이 두 사람을 처리해버렸습니다. 그렇게 8명을 죽이고 날이 어두워지자 도피를 위해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돈 좀 보내줘야겠어. 아, 그리고 급한 일이 있어서 하이난으로 가 있을 거니까 누가 다 찾으면 모른다고 해. 알았어? 아, 울지 말고. 알았냐고. 시용은 하이난으로 도피한 지 5일이 되었습니다. 숨어 지내던 모텔방 의자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진화 그년 때문이야. 내가 그년만 안 만났어도 내가 이렇게 안 되는 건데. 의자에 앉아있던 시용은 칼을 소파 위에 똑바로 세우며 말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비참한 꼴이 됐는데 그녀는 잘 살고 있겠지? 시용은 똑바로 세워뒀던
칼을 집어들었습니다. 진화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1월 11일, 시홍은 부인 진화의 집 주위를 맴돌고 있습니다. 한적한 틈을 타 집 안으로 들어가려던 시홍은 때마침 왕래하는 사람이 없자 아파트 계단으로 올라갔습니다. 시홍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나야. 할 말 있어? 문 좀 열어봐. 시홍은 가슴에 숨겨놓은 칼을 힐끗 바라봤습니다. 문이 뜻대로 열리지 않자 그때 문을 살짝 열고 문틈 사이로 밖을 내다봤던 진화는 문이 떨어질 것 같이 잡아당기는 시홍 때문에 너무 놀랐습니다. 시홍은 안전고리 때문에 현관문이 열리지 않자 문 열어! 문 열라고! 내가 널 처리하고 가야지. 이대로는 못 가! 진화는 현관문의 손잡이를 꽉 잡았습니다. 발바닥으로 현관문 아래를 막아봤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때 잠복해 있던 경찰관들이 들이닥쳤고 시홍은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2009년 4월 16일 법원은 35세 시홍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1심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후 정신병을 앓고 있다며 법원에 사면을 요청했습니다. 법원은 시홍의 정신병을 검진했으나 정상이라고 판단하여 사형을 집행했습니다. 시홍은 사형 전 충격적인 말을 남겼습니다. 어차피 이렇게 된 거 후회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것들과 진화 그년을 죽이지 못하고 가는 것이 후회가 됩니다.